미 공군이 뭘 생각하냐? 이때부터 나온 생각이 뭐예요? 이거 스텔스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스텔스기가 뭐예요? 전투기가 아니죠. 처음에 나왔던 건 폭격기였잖아요. 적 방공망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세르비아 쪽도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S125 서방 코드론 SA3죠. 이게 역시 주력이었는데 저 보기만 해도 무서워 지금. 저게 별명이 악마의 네 손가락이었어요. 왜냐하면 4개의 미사일이 갑자기 팍 한꺼번에 날아왔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지드 방공망 제압 별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왜? 가장 큰 이유는 6호군의 비대칭 전략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대응 버티기. 무대응. 소극적 대응. 혹시나 나의 지대공 미사일 위치가 노출될까 봐 레이더를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작전 4일차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미국이 자랑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격추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시 미 공군 소속 F-117A 스텔스기가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 공군의 데일 제일코 중령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람의 증언을 얘기해 보자면요. 느닷없이 맞았대요. 느닷없이 맞아서 진짜 레이더도 없이 맞은 거네, 그러면? 굉장히 느닷없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탈출을 했거든요. 허준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허준 씨가 파일럿인데 미사일 말고 탈출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적에게 잡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지형지물을 살폈대요. 지형지물을 살피고 내가 어떤 행동 요령을 해야 되냐. 교육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대요. 어떤 도로하고 철도 교차 지점 불과 40여 미터 그쪽에 무사히 착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게 F-15도 뭐 미국이 떠오르면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다 떨어뜨리는데 스텔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 뭐 참새만하게 보인다면서요. 그러면 포수가 쐈나? 꽤 괜찮은 비유네. 아니 스텔스 레이더상으로는 새만하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새인 줄 알고 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잡혀요? 스텔스기가 약점이 없는 항공기는 아니에요. 특히 스텔스기가 가장 취약할 때가 막 공격을 하려고 폭탄창을 열었을 때예요. 이때는 레이더에 정확히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텔스기가 무기를 기내에 수납하고 있다가 쓰려고 할 때 잠깐 탁 열어서 탁 하고 탁 닫아요. 그때 딱 걸리는 거구나. 예. 근데 하필 요때 걸린 거예요. 요때 걸렸고 그래서 이제 걸프전 때도 F-117이 공격하려고 폭탄창을 열었다가 이라크군 레이더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이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행 경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레이더를 속이는 스텔스 전투기라 하더라도 매일 같은 코스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코스를 바꿔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 F-117이라는 기종을 잘 보시면요. 참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와 미래의 첨단 전투기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공중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폭격기잖아요. 이게 폭탄 한 발 내지 2발 실든 그야말로 공격기예요. 기관포조차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음속도 못 냅니다. 안 빨라요? 네. 또 저 F-117이 추적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배기 열이지 않습니까? 적외선 미사일이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 적외선을 보고서 추적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는 저 뒤에 배기구를 갖다가 감춰놔요. 배기구를 감춰놓기 때문에 저게 저 당시 기술로서는 그만큼 애프터버너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출력을 높이 못 옆에서 내니까 이렇게 음속 이상은 못 냈죠. 예전에 이거 F-117 PC 게임이 있었거든요. 이게 죄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PC 게임에서는 F-117이 기관포도 나갔고 공대공 미사일도 막 나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레벨이 좋은 그렇죠. 무기니까. 최고 레벨이었어요. 저렇게 잘 보이는 비행기가 만약에 낮에 적기하고 만나 봐요. 아마 뭐 잘못하다가는 2차 대전 프로필라기한테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공격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때 F-117의 가장 큰 잘못은 이 공격 코스를 잘못 선택했어요. 항상 가던 코스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 스텔스기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 안전을 하기 위해선 전자전기가 필요해요. 전자전기가 가서 즉 적 레이더 방해 전파를 쏠 수 있는 그런 전자전기가 가서 한번 싹
소독을 해야 돼요. 이걸 미공군이 소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따 전자전기가 뭘 썼냐면은 이 직전에 미 공군의 전자전기가 EF111이었어요. 근데 얘를 이거 전에 퇴역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전자전기 임무를 누가 담당하냐? 해군의 EA-6B 프라울러가 담당했었어요. 자, 근데 워낙 지금 나토군이 계속 공습을 하기 때문에 이 프라울러가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나토 사령부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언제 이 프라울러를 내보내야 되냐면 가장 비싼 비행기가 출격할 때 해야 돼요. 근데 F117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더 비싼 비행기가 있었잖아요. 뭐가 비싸? B2 스텔스 폭격기. 아 이때 비투도 나갔어요. B2도 있었어요. 이 본토에서 날라오던. 그러니까 얘 나올 땐 얘한테 다 달라붙었어요. 근데 하필 B2하고 F117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갔단 말이에요. 둘 다 야간 폭격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 모자른 거죠, 손이. 모든 전자전기가 B2에 붙었을 때 F117이 똑같은 코스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659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똑같은 코스에서 계속 뭔가 와서 계속 때렸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뭔가 한번 걸려봐라. 이상한데 오늘도 이상한데 이랬다고요. 아무리 무대응인 유고군이라도 그렇죠. 이거는 못 참죠. 네. 그래서 이때 용코로 걸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F127 떨어지고 나서 659이 그 뭐 카메라 찍고 난리 나서 전 세계 여론 다 나갔거든요. 선전한 여론전. 이때 아주 잠깐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게 확 변해요. 특히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라는 이름 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의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이 몇 대를 떨어뜨렸지만 아니 스텔스기가 떨어진 게 왠지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 조종사는 자기가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당했는지 결국은 못 밝혀냈어요. 이게 상당 기간 동안에는 약간 좀 미궁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전 직후만 하더라도 아직 스텔스 기술이 굉장히 극비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되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미군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냥 그치. 대충 얼버무린 게 그치. 많고 유고 입장에서도 세르비아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자랑은 하지만 우리가 떨어뜨렸어라고 하지만은 너무 또 디테일하게는 안 밝히고 해서 이게 뭔가 퍼즐이 안 맞춰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야 요거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밝혀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 이 스텔스기를 떨어뜨린 유고 항공부대의 지휘관이 드디어 책을 내놨습니다. 책을 썼어요. 네, 물론 당시 이제 뭐 많이 언급된 사람은 질탄 단이라는 요 지휘관이 있는데 이 사람도 계속 전후 인터뷰에서도 얼버무렸는데 다른 부사령관이 헝가리의 저널리스트랑 같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저 이걸 보고서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제가 첨언을 드리려고 해요. 떨어뜨린 부대가 250 미사일 여단의 이 3대대였습니다. 근데 이 부대는 S-125 미사일 발사대 4개를 장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6개가 얹혀져 있는 거죠. 근데 요 당시 이 3대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천독꾸러기 취급을 받던 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전하기 전년도인 1998년도 8월에 왜 부대들이 가끔 보면은 훈련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열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전비태세 검열에서 여단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지휘관 꼴찌를 해갖고 피곤했겠네. 지휘관 교체되고 하면서 겨우 기량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딱 이제 실전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겨우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기가 좀 바짝 든 상태였어요. 또 이제 초반에 심소령님이 유고군이 대응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반에 나토군이 작전을 잘했습니다. 원래 모든 포대는 다 아시겠지만 전쟁이 터지면은 미리 준비된 고정 진지로 들어가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근데 그 고정 진지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초반에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진지가 다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지를 옮겨야겠죠. 당연히 이제 이동 발사되니까 그래서 야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 숲속에 숨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제대로 잡기 어렵고 또 주간에는 활동하면은 폭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야 우리 주간은 포기하고 오후 늦게 자리 잡아서 야간 공격만 이제 방어하자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3대대도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딱 이 3월 27일에 오후 늦게 자리를 잡고서 슬슬 해가 지니까 자 이제 올 때가 됐지 하면서 이제 딱 레이더를 켜는 겁니다. 저렇게 중앙에 지휘 차량이 있고 그 주변에 4대의 발사대를 깔아놓고 그 멀리 떨어진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P-18 감시 레이더가 있습니다.
P18 감시 레이더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무슨 TV 안테나 같은 게 방송국 여러 개 달려 안테나 있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저거는 대역이 VHF 대역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만큼 파장이 긴 대역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저게 딱 좋은 점이 뭐냐면은 스텔스로 커버가 안 되는 대역이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텔스기도 어느 정도는 잡혀요.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보통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 X밴드 레이더예요. 네. 그러니까 짧은 파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X밴드 레이더를 쏴야지 미사일을 추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파장 대역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스텔스기를 잡기 위해서는 장파장의 레이더는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저녁 8시쯤에 저걸 켜고서 딱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8시 40분경에 23km 떨어진 지점에서 뭔가가 딱 뜨는 겁니다. 근데 저 레이더의 단점은 뭐냐면은 대략의 방위는 측정할 수 있는데 고도도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레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뭔가 온다라고 하면서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km, 15km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화기관제 레이더 딱 킵니다. 저 화기관제 레이더는 다른 거예요. SNR125 M1T 저희 UMV 레이더라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레이더가 많이 달려있죠. 이게 X밴드 레이더인가요? 네, 이게 X밴드를 딱 키는 레이더입니다. 약간 트랜스포머 같아. 네.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네. 이걸 갖다가 평소에는 당연히 안 켜놓는 이유가 켜놓으면은 이제 레이더를 추적하는 미사일, 함이라고 하죠. 이런 걸 쏠 수가 있으니까 딱 가까이 딱 왔을 때만 켜는 겁니다. 또 저것만 켜는 게 아니라 디코이가 있어요, 이것도. 또 멀리 떨어진 곳에 같은 파장의 전파를 발신하는 걸 따로 만들어갖고 그것도 속이고 딱 거기서 키면서 표적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랍니다, 처음에는. 왜? 아무래도 스텔스기니까 스텔스기가 딱 저 파장대에 스텔스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게 보이고 그래야 이제 딱 락온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대공 미사일 쏠 텐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갑자기 저기선 보이던 게 라고 하면서 처음 시도했는데 안 보이니까 일단 끕니다. 그러면 수칙상 다시 끄고 다시 좀 보다가 이거 같지? 다시 켜. 딱 켜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또 실패해요.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확 밝아진 겁니다. 폭탄 투하. 그렇죠. 그렇죠. 이때 갑자기 폭탄창이 열리면서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보인다면서 빨리 켜 하면서 세 번째 시도에 드디어 락온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어떤 면에서. 하필 또 그때가 굉장히 가깝게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미 더 가깝게 와서 거의 13km까지 접근을 해서 세 번째 시도 만에 락온을 성공하고 즉시 두 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 순간에 조종사도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텔스기에 또 약점이 하나 더 있어요. 스텔스기는 다른 전투기와 달리 적의 화기관제 레이더를 경보해주는 장치가 없어요. 나 레이더에 잡혔어. 이 경보기는. 네, 원래는 아까 저 말씀하신 화기관제 레이더를 딱 킨 순간부터 삐용삐용 뜨면서 그때부터 회피 기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비싼데? 이 스텔스기는 안테나 하나 밖에 내놓는 걸로도 스텔스 성능이 줄어드는 거 지난번에 보셨죠? 이 안테나 하나 삐져나온 거에도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랬고 이거 어차피 야간 비밀 침투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안 걸려. 이거 굳이 안 달아도 돼라고 해서 안 달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데일제 대령은 자기가 맞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아니요. 확 충격 받았겠네요. 이게 예상도 못한 인터뷰마다 상태에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본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미사일이 떠 올라오는 순간 화염이 확 밑에서 솟구치니까 그걸 봤다. 그때서부터 회피하면서 실제로 저 6호군 항적 추적에도 보면 그때부터 급상승을 해서 이제 회피를 시도를 해요. 저기 보시다시피. 근데 저 비행기는 그 정도의 기동성이 갖고 있는 비행기가 아닌 기동성이 부족한 데다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근데 이제 6호군도 실수를 합니다. 두 발을 쐈는데 두 번째 미사일은 락온이 안 걸려요. 그래서 추적을 못하고 그냥 슝 먼저 지나가 버리고 한 대 피했나 싶었는데 계속 도망갔지만은 첫 번째 미사일이 계속 추적을 해오면서 결국에 팡 날개를 강타한 거죠. 이때 톰 크루즈가 있었어야 지나가! 하고서 퓨 해가지고 두 대에 팍 이렇게 터트려줬어야 되는데. 다행히 날개를 강타해서 다행이네요. 네, 날개를 강타해서 그대로 이제 추락구하고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피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후 상황을 보면은 이 650 입장에서도 이건 천운이었다. 굉장히 럭키. 그러네. 네, 굉장히 럭키했다. 샤넬공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의 그냥 정면으로 달려든 겁니다. 이게 뻔한 것이 저 뒤가 바로 공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항 주변을 당연히 지킬 것을 확실하게 예상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대들 제압됐어. 그러니까 레이더도 안 켜고 있겠지라고 이제 좀 안심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최 박사님한테 여쭤볼 게 만약 전자전기가 왔으면 어땠을까? 그럼 당했을 겁니다.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그걸도 굉장히 불충분해서 계속 회고하는 게 우리가 혹시나 켰다가 당할까봐 정말 조마조마했다. 어느 시간 이상을 켜놔야 그래도 락온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전자전기가 붙었으면은 그게 켜지는 순간 즉시 대응을 취해갖고 놓쳤을 수도 있고 뭐 금방 파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죠. 자, 한쪽 입장에서는 완전 머피 법칙입니다. 하필이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서 한쪽에서는 셀리 법칙이에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서 좋았어. 이 지금 상황이 딱 발생을 했는데 이 뒤에 여파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미국 최고의 기술 우리가 잡았어. 659는 기세가 올라갔을 거고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데일 젤코 중령이 7시간 만에 구출이 돼서 와요. 아, 진짜요? 예, 이게 굉장한 작전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언론이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고 측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스텔스기 떨어뜨렸으니까 이 나토군의 공격이 이제 좀 시들해질 거다. 왜? 쟤네도 우리가 무섭거든. 니라고 내가 안 무섭겠나?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사건 직후에 유고는요, 러시아와 함께 자신들의 우수한 방공망을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거봐라. 우리 러시아제 시스템이 스텔스 잡았다. 심리전 여론전 예. 최고네 진짜.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의외로 미국의 심리적 타격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여론에 가장 중요한 게 조종사의 생환이었고요. 그런데 조종사가 무사히 구출됐고 요게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와, 조종사 살아왔구나. 우리의 조종사 구출 시스템이 완벽하구나. 뭔가 미국인들의 위기에 더 강해진다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가 가서 전투를 하다가 혹시라도 불의의 일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구출해낼 수 있어.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데일 델 구중령이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생존 교육이 너무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했겠지. 나가서 이 자식아. God bless America 막 이러고. 너만 그냥 몇 천만 달러짜리 비행기 날렸는데 그 한마디 못 해줘? 해야 돼. 너 찹 들어간다. 그래서 교육 덕분이었어요. 막 이랬더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양쪽이 너무 극명하게 다른데 또 극명하게 틀리지는 않은 소리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게. 아 진짜 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군의 사기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더 뭐.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기다려봐. 이렇게 된 거죠. 자, 1단계는 사실은 약간 뭐 양측 다 조금은 미진한 상황인데 2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틀에서 3일, 뭐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뭔가 밀로세비치의 반응이 있을 거라. 네. 라고 여겼던 미국은 유고 정부의 반응도 없고 또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며칠 사이에 코소보에서는 밀로세비치가 오히려 더 과격한 인종 청소를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 청소를 막으려고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나토군이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민간인의 어떤 그런 학살만 더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전지 완전 역효과는. 네, 그래서 국제 여론의 악화는 이제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클락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신경 쓸 게 많았어요. 딜레마인 거죠. 근데 성과는 안 나는데 또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고 나토들도 분열되지 않게 해야 되고 언론에서는 도대체 나토는 뭐 하는 거냐는 계속. 그렇지만 이 사람도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4일차에 코소보에 있는 이제 유고군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잡아서 공격을 하게 되죠. 유고군의 기지나 뭐 장비나 전차, 포병, 군수 창고 등등 이런 유고군을 타격을 하게 되는데 코소보에 한 130만 정도의 알바니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쫓아내는 거랑 나토군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이걸 막는 거, 이 둘 사이의 레이스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항공 작전이 이제 수행이 돼요. 크게 보면 정보전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폭격을 하려면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걸프 전쟁 같은 경우는 타겟을 수집해서 결심해서 폭격을 하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유고 전쟁, 이 코소보 전쟁에서는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4시간 내내 유고 지역을 감시하는 그런 정보전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 계속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특히 U2기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이제 카메라나 라디오나 이런 레이더 같은 걸 달아가지고 목표물을 계속 탐지를 하고 있고, 라베 조인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공 레이더망을 감시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인 정찰기도 이제 정찰 활동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C-130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지상에 있는 사령부나 부대나 비행장 이 모든 거를 실시간에 통신 중계를 하면서 다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작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공대공 전투를 할 때도 미리 에이왁스 같은 이제 조기 경보기가 떠가지고 항시 이게 세대가 아드리아해에 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적군이 딱 올라가면 이게 피아를 탐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F-16이나 F-15 같은 아군의 전투기에게 공격해라라는 걸 하면서 이제 공중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78일간 이제 항공작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의 어떤 항공작전의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폭탄을 떨어뜨린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트남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걸프 전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이담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가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걸프 전쟁 같은 경우는 전체 폭탄의 한 8에서 10%였는데 코소보에서는 이제 30%가 이 정밀 유도 무기로 폭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졌겠죠. 뭐 쇼트의 주장대로 사실은 그 세르비아의 본토의 전략 기지를 폭격했으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이 민간인들하고 막 섞여 있고 막 이러니까 더욱 더 정밀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밀 유도 무기 하면은 또 스마트 밤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표 타겟 딱 고정하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가서 딱 맞춰주는 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구체적인 과정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승병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뭐 이게 사실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어서 이게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까지 할까 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원리를 어렵지 않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해하시려면은 저희가 2차 대전 때 항상 노든 조준기로 멍텅구리 폭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조정을 해가면서 목표물로 유도해가는 이런 폭탄을 계속 갈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이미 유도 폭탄이 있었어요. 이제 독일군 같은 경우는 프리츠 X라는 유도 폭탄이 있어갖고 이걸로 실제로 이탈리아군 전함을 격침시키기도 하고 몇 가지 성과는 거뒀지만은 뭐 그렇게 다량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웠고, 미국은 놀랍게도 이때 TV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그 영상을 찍어가면서 유도해가는 이런 기술도 선보이긴 했는데 벌써 이때 영상 기관들이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비싸고 당시 이 전자기술로는 이게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 돌파구가 1960년 무렵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60년이요? 네, 1960년에 뭘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레이저입니다. 이 당시에 레이저 기술이 딱 발전을 하게 되면서 레이저는 강한 빛을 갖다가 쫙 직진으로 멀리까지 뻗어나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레이저 빔을 이용하면은 표적을 지시해서 유도를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 육군이 처음에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대전차용으로 지상에서 대전차용으로 연습을 하다가 한 62년 이때쯤 되니까 이거 된다 생각만 했는데 진짜 되더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군이 관심을 가집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전차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떨어뜨리는 폭탄도 이 레이저로 유도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공군도 이제 한 64년, 65년 돼서 뛰어듭니다. 그러고서 텍사스 땡 회사와 오토넷 땡이라는 회사한테 이걸 발주를 맡겼는데 이 텍사스 땡 회사에서 훨씬 더 싼 비용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 유도 폭탄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텍사스 땡의 레이저 유도 폭탄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온 게 마크 84. 저 뒤에는 2,000파운드짜리 한 뭐 거의 1톤 되는 거죠. 1톤 되는 폭탄이 있고 그 앞에 보시면은 유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뒤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앞에도 조그만 삼각 날개, 저걸 카나드라고 하죠. 카나드가 달려 있고 맨 앞에 보이는 게 저게 바로 목표를 갖다가 쫙 보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목표를 탐지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요 내용을 갖다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이저 유도를 위해서는 먼저
레이저로 이 표적을 지시해야 됩니다. 이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어딘가 누군가가 가동을 시키고 있어야 되죠. 이게 항공폭탄 같은 경우는 두 대가 같이 떠갖고 한 대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한 대가 표적을 지시하는, 지금 탑건 매버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상에서 누군가가 이제 특수부대가 침투해갖고 몰래 숨어서 저 표적지 시기를 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무후무하게 소령님이 표적지 시병으로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그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보면 고스트가 핵 네. 띵 하면 뭐 디텍티드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해놓으면 거기다 쏘는 거야? 그래서 막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특수부대들이 다 지적하면서 화력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눈부셔. 자, 눈이 부신 분들은 선글라스 껴주시고요. 심소영 제대로 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드디어 정확하게 목표를 갖다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에서 레이저가 빛나고 있죠. 물론 실제 표적 지시기는 이런 그린 레이저로 하지 않습니다. 근적외선 정도, 약 한 뭐 1000나노미터 정도를 써갖고 눈으로 안 보이게 그렇게 해놓는 거죠. 자, 요건 제가 스마트 폭탄 앞에 다는, 레이저 유도 폭탄 앞에 다는 저 카메라 모듈 부분, 그리고 요 카나드가 달린 부분을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옆에 렌즈가 달려 있고요. 자, 이게 투하가 됐습니다. 떨어지면서 요 표적을 봅니다. 그럼 이 표적을 갖다가 제대로 딱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운데 딱 솟구치죠. 녹색으로 여기 가운데 네. 딱 보이게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쭉 내려오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석으로 이게 방향이 잘못돼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떠버린다. 이 방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가야 될 곳보다 위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카나드를 조정해야겠죠? 네. 카나드를 어느 걸 펴야 되겠습니까? 양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아, 아닙니다. 위에 거. 들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려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내려가죠. 요걸 밑에 밑에 저항을 걸, 일으키면 네, 밑에 걸 갖다가 이렇게 저항을 일으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숙여지겠죠. 그럼 다시 중앙으로 왔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실제보다 밑으로 고개를 숙여갖고 점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띄워야지. 그렇죠. 위를 올려갖고 이렇게 다시 띄워야겠죠. 그러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걸 카나드를 조정해 가면서 가면은 점점 이게 점이 선명해지다가 꽝 부닥치는 겁니다. 자, 뭐 요거 스마트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죠? 네,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자 기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카나드를 그냥 온오프로 딱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정도로 했고, 센서도 비쌌어요. 센서도 비싸갖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은 여기 각각 4분면이 4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하나의 센서를 4개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가면은 밑에 하나도 움직여,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 하나도 움직여,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이미지 센서나 이런 레이저 센서가 굉장히 좋아져서 움직이는 양까지 다 계산해 가면서 이걸 접었다 폈다 하는 걸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작이 정교해지고 이게 부드럽게 움직여서 꽝 사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저 유도를 이용한 스마트 폭탄이 그래서 베트남전 때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는 27,000개 정도의 유도무기 있었는데 그중에 84%가 저 2,000파운드짜리 마크 84 레이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러다가 요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싸죠, 엄청. 일단 그러니까 레이저를 아주 비싼 건 아니고 레이저를 조준하는데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건 레이저를 정확히 조준해야 되는데 탑건 매버릭에서도 갑자기 레이저가 고장이 나갖고 이게 조준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레이저 쏴주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레이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흐리거나 뭐 시계가 안개가 쫙 껴있거나 하면은 이게 레이저가 빔이 흩어지기 때문에 조준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유도 방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GPS입니다. GPS. 미국이 이미 군사용 GPS 위성을 쫙 깔아놓고 굉장한 정밀도로 전 세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GPS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알고 있는 목표를 갖다가 쭉 하면은 훨씬 더 이 날씨에 상관없이 정확한 유도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집 주소 찍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얘기한 JDAM입니다. 제이다. 레이저 가이디드 범 같은 경우는 딱 이 폭탄에서 얘를 갖다가 일직선으로 보면서 휘청휘청 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데서 이걸 투하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JDAM 같은 경우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훨씬 멀리에서 떨어뜨려도 멀리에서 천천히 활동해가면서 나풀나풀 가다가 싹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서 훨씬 상대를 교란하기도 좋죠. 그리고 또 JDAM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재래식 폭탄에다가 저 뒤에 꼬리 부분을 떼내고 GPS 수신 장치와 저 조정 날개만 달면은 간단하게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이 쓰이게 돼서 특히 코소보 작전에 이르면은 JDAM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뭐 카메라나 센서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 없이 GPS 수신기만 달아있으면 가서 자 도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관성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GPS가 또 교란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일단. 기본적인 정밀도가 되는 데다가 거기에 GPS로 보조를 해주면은 아주 정확하게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2000년대 이제 초반 90년대 후반 요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A-Navy, 뭐 주인이 뭐 이런 이제 맵들 막 나오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왼쪽 차도로 달리고 있는데 저 오른쪽 그 도로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막 내비게이션이 인식하거나 GPS가 막 인식하는 경우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 정확도나 이런 거에서 만족도가 나토군이 좀 야 이거 좋다 이렇게 만족을 했나요? 일반 민간용 GPS의 정밀도와 군사용 GPS 정밀도는 확연히 달라요. 이 군사용 GPS를 썼을 경우에는 보통 저런 멍텅구리 폭탄에다 달잖아요. 10m 안에 쏙쏙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10m 안에 들어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이때부터는 쏙쏙 들어가고요. 더군다나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가격이 싸요. 굉장히 싸요. 토마호크 같은 이 크루즈 미사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만들 수가 이제 있어요. 우리 TV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많이 본 게 걸프전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걸프전이 시작될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CNN 기자가 다 날는데 여러분 지금 벤츠 25대가 날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짜예요. 몇십억씩 했으니까. 진짜라고.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근데 이 크루즈 미사일이 점점 더 정교해지니까 한 발에 $100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이라도 이게 막 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아주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효과적인 JDAM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 없이 마구 떨어뜨릴 수가 있었죠. 우리 노든 조준기 할 때 통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마누얼 다시 만들었어야 되네요. 저 딱 방금 그 생각했습니다. 대충 떨어져도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 너무 좋아서 뭐 나토군도 만족하고 그 민간인들도 피해 덜 입으니까 만족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네요. 네, 뭐 정밀 유도무기의 위력도 있었고 그렇죠. 정보전도 수행하고 첨단 무기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같은 수의 타겟을 공격하는데 걸프 전쟁에서 12시간 걸렸던 게 코소보 전쟁에서는 12일이 걸립니다. 왜?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이게 1단계부터 쭉 나오는 문제점인데 역시 하늘이 신이 만들어 놓은 게 제일 무서워요. 지형과 날씨의 문제가 일단 큽니다. 그래서 이 걸프전 같이 사막 네. 지형하고 전혀 다르죠. 네, 사막은 항공작전 하기 좋은 곳인데 이 신유고 연방은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의 면적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70%가 산악 지역입니다. 하고 비슷한. 게다가 네, 코소보는 그냥 대부분이 산악 지역이에요. 그중에서도 1,500에서 2,000m 정도 해발 고도에 험준한 상지입니다. 뭐 급경사, 암석, 동굴, 터널, 뭐 침엽수리, 뭐 곳곳에 이런 어려운 것들이 지형이 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에 근접하는 비행기들이 초저공 비행을 해서 항공작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상 여건은 더 문제예요. 이게 출격을 하고 나서도 폭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특히 구름이 많으면은 타겟 확인도 어려워지고 명중률도 하락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번 저기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나토군의 출격 횟수입니다. 지금 보면 출격 횟수가 좀 들쭉날쭉하죠.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온 거는 거의 날씨가 안 좋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9일차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700회 정도의 소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700회에 날아갔던 비행기 중에 한 15%만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왜 내비게이션인데? 이 말은 뭐냐면 딱 갔다가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GPS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GPS는 아니죠. 그 레이저 유도. 레이저 무기. 네. JDAM만 쓴 건 아니니까 네.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건 못 쓰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지금 항공작전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기습의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유고군한테. 충격과 공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맞으니까. 네, 이게 사실 이게 항공작전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은 이미 패를 다 내놓고 좀 지고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최첨단 정보전을 선보였던 2단계에서도 유고군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고군이 워낙 군산에서 소산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대규모로 모여있지 않았고 유고군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보존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피해가 거의 별로 없었다라는 거고 근데 거기에 한몫 더 더한 게 나토군의 교전 규칙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정치적 이유로 군사작전을 컨트롤한 건데 타겟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혼재되면 어떻게 바로 쏘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 표적 확인을 타깃을 명령을 받아도 확인 다시 또 해야 돼요.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로웠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1,500피트 밑으로는 비행을 못하게 합니다. 약 한 450m쯤 되지 않나요? 1,500피트면? 그 정도 되죠. 그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세르비아의 유고군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만 작전해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한번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곡진 지형에서는 더욱 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이 어려웠고 폭탄도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인종 청소가 더 심해지고 있고 오히려 유고군 병력이 줄였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 4월 달 정도에 보면은 4월 말에 3만의 병력이 4만 7천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네,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 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당시에 미군이 아파치 헬기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토군이. 보유했으면 활용하면 되지 왜? 네,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무려 24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태스크포스 호크라는 조직이었었는데 투입을 안 하고 묵혀놨어요. 아니 지금 우리 중장년층의 남성분들 사실은 이 세상에 뭐 군사 뭐 헬기 이 종류 아무것도 몰라도 두 개는 알아요. 에어울프랑 아파치. 그렇죠. 그 이거를 왜 묵혀둬요? 아파치 헬기가 굉장한 공격용 헬기 아닙니까? 사실 아파치 헬기는 지상군한테 죽음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심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 실전 훈련 나가서 항공작전 한번 했을 때 만약에 상대편에 헬기가 있다 그러면 이쪽 편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네, 제일 무섭죠. 더군다나 아파치는 뭐 헬파이어라는 어마어마한 대전차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30mm 기관포에다가 떡장갑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학 조준 장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부대한테는 그야말로 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소보 작전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락이 강하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파치 부대가 마케도니아에 있었는데 이제 클락의 요청으로 알바니아에 있는 티라나라는 곳으로 배치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하지만 실제 사용까지는 못하는 게 미 합참에서 반대를 하고 미 국방부에서도 반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육군과 공군 모두에서 반대를 했어요, 미군에. 뭐? 그건 이유는 뭐냐면 육군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파치를 사용하는데 교리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세르비아의 저고도에서 아파치가 비행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 이 산악 지형과. 근데 거기에는 더 큰 문제는 지상부대의 기동이 없이 지상부대의 기동이 없이 아파치 헬기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리에 맞지 않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근데 이것도 공군에서 반대합니다. 왜? 공군에서는 어떤 이유였냐면 지금 우리는 항공기 단독의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헬리콥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군 자산을 가지고 우리 공군 작전을 지원하는 데 대한 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가지고 미군이 합동성, 조이트니스 측면에서 아직도 멀었다라는 사례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이 막았던 사례는 이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후에 이라크 전쟁을 했었을 때 미군 아파치 헬기 24대가 단독으로 아무 엄호 없이 작전을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라크군한테 큰 코를 다친 거예요. 우리 블랙호크 다운에서 뭐 게릴라들이 건물에서 숨어 있다가 RPG 쏘고 그 영화를 보고 영감을 이라크군들이 얻어서 낮은 건물 옥상 위에다 대공포를 설치하고 곳곳에서 RPG를 설치했었어요. 근데 마침 거길로 아무 엄호 없이 아파치 24대가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2대인가가 떨어지고 겨우 돌아왔거든요. 그 이후부터 아파치 헬기 공격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아파치가 나갈 때는 항상 A-10D에 백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치가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A-10이 먼저 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정밀 표적에 대해서만 아파치가 공격한다로 교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보면 뭐 헬기들 막 지나갈 때 이러고 있다가
딱 가가지고 팡 쏘면 툭 네.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지금 보이죠. 그 러시아군 헬기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카모프 52라고 하는 공격 헬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치 다음 거예요. 순위가. 그런데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문제가 조금씩 있었는데 이 문제가 더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미사일과 폭격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이거 전쟁 비용이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시에는 물론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갖고 전후에 BBC랑 영국의 제인스에서 같이 조사해 본 게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78일간 이어진 나토군의 공습에 들어간 군사적인 비용만 당시 가치로 40억 달러가 치였습니다. 40억 달러요? 4조.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걸 따지면 요즘 5조.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10조 원입니다. 10조 와, 원. 10조. 네, 물가 따져서. 현대전은 너무 비싸. 하루에 1,300억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와, 하루에? 네. 와, 그 이 상황에는 사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상군을 넣어야지. 지금 뭔가 이 민간인과 막 이렇게 산재해 있는 유고군을 일단 바깥으로 밀어내려면 지상군 투입하자라는 말 나왔겠는데요? 맞습니다. 지상군 없이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공중 폭격만 당하는 입장하고 네. 국경선에 적 탱크가 넘어오는 다르죠. 거는 느낌이 나요. 프레시 자체가 다르고 육군이 이건 단순히 뭐 깃발을 꽂아야지 전쟁이 끝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월 23일 날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정상회의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회의였던 게 이때가 나토의 창립 50주년 기념회의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3월에는 새로운 멤버로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가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기념비적인 회의에서 여기서 결정한 게 나토가 이제 신전략 개념을 여기서 만들잖아요. 기존에는 방어 위주의 나토였다면 이제는 역외 지역에서 나토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때 이제 결정되는 시기고 이게 뭐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이제 군사력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회의이기도 했는데 코소보 전쟁에 대해서의 어떤 핵심 의제는 결국에는 빨리 결과를 내고 전쟁을 끝내자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역시나 나왔던 안건이 지상군 투입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 육군을 비롯해서 영국과 뭐 독일과 같은 나토군의 어떤 지상군 부대를 이제 차출해가지고 마케도니아나 알바니아 등으로 이동해서 집결시키자는 논의가 계속됩니다. 근데 사실 이 논의는 결국 끝날 때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현실성 있는 안건으로 가고 있다, 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계속 흘립니다. 언론에서 흘리니까 이게 나중에 뭔가 다른 어떤 방향으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이 회담에서 가장 이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작전 목표와 작전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당연히 확대해야죠. 네, 작전 목표를 기존의 이제 유고군을 포함을 하여 국가 전략 시설로 이제 전략 폭격을 하게끔 목표를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작전 지역도 코소보에서 전 어떻게 보면 유고 연방으로 이때 확대를 합니다. 그때 뭐 전자기탄, 뭐 아니면 정전폭탄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는 걸로 합의를 보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다 같이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는 데 동의를 했고. 그 1차, 2차를 겪으면서 네네. 사실 쇼트의 이 주장을 이제서야 3단계로 넘어가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터키와 헝가리가 비행장을 쓰게 해줘요. 이러면서 이제 15개 국의 비행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작전의 유연성이 더 생겼던 거겠죠. 그리고 작전에 투입했던 항공기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나서 이제 1000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단계로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방향으로 나토는 이제 이 방향성을 틀어서 네. 이제 공습의 단계를 높여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토를 지원하는 훌륭한 도우미가 등장한답니다. 도우미가 등장을 합니다. 뭐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정한 도우미. 근데 어쨌든 나토에게 필요한 건 지상군이었는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나토군의 지상군이 아니라 코소보 땅에서 유고군과 싸우고 있었던 지상군이 있었죠. 해방군. 코소보 해방군 맞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필리핀 공략할 당시에 필리핀에는 필리핀 게릴라가 메가더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렇죠. 이제는 KLA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군요. 훈련을 시킨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보면은 방공망이나 시설이나 부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아하.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지휘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휘관이 나토군에게 또 연락을 해요. 그러면 나토군에게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결정적 근거가 KLA의 총사령관인 아짐 체쿠카라는 사람이 북알바니아에 있었는데 이때 나토군 장교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계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인 거죠, 그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코소보 해방군이 나토군에게 줬던 더 큰 효과는 뭐였냐면 이전에 비하면 이제 알바니아나 나토의 도움으로 무장력을 갖추게 된 KLA가 기관총도 있고 박격포도 있고 무장력을 나름 갖추게 됐는데 이 KLA가 유고군을 상대로 대규모의 반격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세는 이제 5월 26일 날 이루어지는데 한 3일 만에 사실 이제 거의 돈자되고 말아요. 근데 그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숨어있던 유고군이 분산되어 있던 유고군이 싸우기 위해서 보입니다. 위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지상 감시를 하고 있던 조인트 스타스가 이걸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유고군을 추적하면서 나토군이 이제 출격을 해서 유고군의 피해가 사실 지상군의 피해가 대부분이 이 시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물론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 코소보 해방군 같은 경우도 활약을 네. 하게 되고 공습의 효과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쫙 밀어붙여서 몰아내는 겁니까? 5월 말에는 타겟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심지어 자동차 공장, 통신소, 그다음에 발전소 이런 데를 이제 타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르비아 곳곳에 드디어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전쟁 끝나고 나토군이 이제 추산을 해본 결과 유고 연방 같은 경우는 복구 비용이 전후 20년 동안 약 2천억 달러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이때 입게 됐죠.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건 아무리 정밀 유도 장치를 썼어도 네. 사실은 민간인 사상자나 잘못된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없겠죠. 나토군이 남긴 오점 중 하나가 바로 오폭이죠.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 군사 목표가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대가 되니까 오폭의 확률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3단계 공습에서의 목표가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한 오폭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4월 12일에는요. 교량을 폭격하던 중에 민간인이 탄 열차가 피폭을 당합니다. 그래서 9명이 사망을 하고요. 설교 같은 경우는 기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하필 또 폭격해가지고 민간인이 타고 있는 기차를 네. 아이고. 이틀 뒤에는 민간인의 피난 차량을 이게 또 뭘로 오인하냐? 군용 차량으로 오인을 해요. 저런. 그래서 폭격을 해서 이제 다수의 알바니아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군의 공습으로 인한 유고 연방의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군경 사망자가 한 10,000명 되고요. 네. 민간인 사상자가 6,500명. 너무 많이 났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난민이 100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코소보 전쟁에서 최악의 오폭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네. 이 피해자는 엉뚱하게 중국이었습니다. 예? 아니 미사일 어디다 대고 쐈길래 중국이 맞아요? 코소보에서의 평화안이 나오게 되죠. 이제 전쟁 끝내자. 그러나 완전히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정착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한. 맞아요. 그 당시에 미 언론에서도 미봉책만 난무했다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름 자체도 평화 협정도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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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전범 재판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단언컨대 지구 위의 모든 인류를 다 합쳐서 유고슬라비아 전쟁 전범 재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현재 2022 코소보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죠. 네, 개운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코소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신분증과 자동차 번호판 때문입니다.